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계의 정치 1번지 앵커님을 대신해 일주일 동안 진행을 맡고 있는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꼭 10년 전이었죠. 세계일보 보도로 정윤회 문건의 존재가 세상에 처음 알려졌습니다. 권력 서열 1위는 최순실, 2위는 정윤회, 박근혜 대통령은 3위에 불과하다. 이런 경고가 나왔지만 이 말을 한 박관천 전 경정은 기소돼 처벌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강산이 바뀌고 정권이 두 번이 교체될 만큼 적지 않은 세월이 흘러서 윤석열 정권 아래에서 다시 비선 라인과 관저 정치도 모자라서 간신 3인방이라는 말이 대통령실 주변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이 되지 않겠다며 청와대에 한 발도 들어놓지 않았던 대통령이 집권 2년 만에 용산 궁궐에 틀어박혀 눈과 귀를 틀어막고 나만 옳다고 하는 모습,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은 대통령실의 비공식 라인이라는 대통령 부부의 비선을 한번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9일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저도 평상시에 주문을 한번 해서 먹어볼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정어리박 생참치가 오늘이 마지막 발송이라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좋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참치는 이제 마지막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기회, 이제 바로 지금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내년에나 이제 다시 만나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오늘 많이들 주문하셔서 토요일 가족분들과 파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오늘이 마지막 발송이라고 합니다. 오늘까지 주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출연자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희연 더불어민주연합 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신인규 민심동행 창준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세 분이 나와 계시니까 제가 오늘 더 든든한 것 같아요. 사실상 제가 오늘 마지막 방송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네. 세 분하고 함께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습니다. 자, 먼저 비선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느닷없이 인사 얘기가 계속 한마평에 돌다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야권 성향 인사라고 그냥 우리가 통칭을 하죠. 박영선 전 장관 이름이 거론되고, 그리고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이름이 또 나오더니 갑자기 또 그게 없는 일처럼 되다가 그걸 또 거론했던 게 비선 라인이었었다. 언론에 흘렸다. 비선 라인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비선 정치, 비선 라인에 대해서 갑자기 궁금증이 커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일단 기혁신당 천하람 비례대표 당선인 얘기 듣고 저희가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라인이 아니라 홍보기획 라인에서 나온다라는 이제 설들이 도는데, 네. 홍보기획 라인은 아무래도 김건희 여사의 입김이 좀 세게 그 구성된 당시부터 들어간 것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뭐 정설처럼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영선 장관과도 친분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저는 결국 지금 대통령께서 현재 참모들에 대해서 그다지 만족하시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김건희 여사와 많은 상의를 하고 계신 것 아닌가, 그냥 그렇게 추측합니다. 이준석 대표 싱크도 같이 들려주세요. 요즘 뭐 술맛도 안 나고 참 힘드실 텐데, 그래도 본인이 뿌린 씨앗이니 본인이 이제 거두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대통령께서 임기가 3년 남았고 국정 운영의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수습하기 위해 가지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인선안 보니까 주변에 아직까지도 간신히 드글드글한 것 같습니다. 주변 정리부터 하시고 다음 단계를 모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목소리가 좀 많이 차분해졌는데요. 예전에 비해서 역시 국회의원 당선되는 게 중요하긴 하군요. 같이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뭐 곁다리 얘기고요. 지금 이 비선이 누구냐 이게 네. 좀 궁금증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혹시 이름이 나왔습니까? 뭐 지금 이제 홍보기획 라인이라고 하니까 네. 뭐 홍보기획에 관련된 이제 비서관들 이름이 좀 거명이 되고 있는데 네. 뭐 지금 이기정 비서관 이름은 좀 확인이 되는 것 같고요. 뭐 이분이 뭐 어느 정도까지 지금 뭐 이 관여가 되는지는 또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이름은 지금 회자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까 이준석 대표가 뭐 간신히 드글드글한데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글쎄요. 저는 근데 그 당시에 간신히 저렇게 많다라는 것을 그 후보 시절에는 과연 이준석 대표는 몰랐을까? 그게 이제 양두구육 아니겠습니까? 상한 개고기를 이제 둔갑해서 팔았다는 것인데 네. 거기에 대한 좀 사과가 선행되지 않고 저렇게 유체이탈식으로 말하는 것은 또다시 국민들께는 좀 상처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 이기정 비서관이 그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뭐 있을 때 뒷더미를 확 잡았던 그 당사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혹시 그 얘기는 못 들어보셨어요? 근데 그때는 뭐 코바나 컨텐츠 아마 예, 들어가면서 예.뭐 누군가가 아마 직원으로 알고 있고 뭐 예. 그분이 동일인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까 뭐 천하람 당선인 이야기한 것처럼 홍보기획 라인,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김건희 여사가 코바나 컨텐츠에서 전시 관련된 이런 홍보 관련된 일을 많이 했던 사업가 출신이기 때문에 네. 그쪽 뭐 대학원 동창들이나 이런 분들이 뭐 의전 비서관 이렇게 막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쪽 부류의 사람들을 좀 지칭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자꾸 네. 영부인 이름이 거론이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영부인 이름이 거론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걸 처음부터 좀 추적하자면 그런 것 같아요. 수요일 날 새벽 5시 40분경에 TV조선 단독 기사가 뜹니다. 그런데 뭐 기자해 보셔서 아시겠고 앵커님도 아시겠지만 새벽 시간대 단독 기사 잘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그 이게 시간에 마감 누가 앞두고 단독을 합니까? 나오죠. 보지도 않을 텐데. 예. 그래서 TV조선 내부에서도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들었던 리포트까지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송출까지는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신 형태로 이제 인터넷에 게시가 됐고 네. 추가 확인을 하는지 뭐 이랬던 것 같은데 이게 세게를 박은 게 YTN 보도였어요. 처음에는 박영선 국무총리 양정철 이제 비서실장. 그 비서실장 네.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는데 YTN에서는 하나 더 해서 김종민 정무장관 이제 신설해서 고민하고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서 이게 사실로 좀 굳어지고 다른 언론사에서 쓰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오전 상황이에요. 그리고 아까 이기정 비서관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했는데 홍보기획 비서관으로 들어가서 지금 의전 비서관 하고 있고 YTN 정치부장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의전 비서관이라는 것도 네. 의미심장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YTN에 단독했을 때 지금도 막 정치권 안팎에서는 TV조선 뭐 정권과 좀 가깝다고 볼 수 있고 YTN 같은 경우에 사장이 좀 교체가 되고 지금 의전비서관 홍보기획 라인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뭔가 여기에서 소스가 출처가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 더 나아가서 이날의 어떤 흐름을 보면 일단 기자들이 당연하지만 어딜 취재하겠어요. 이 용산을 취재를 하는 거죠. 대통령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반응이 공적인 라인에서 황당하다고 나왔어요. 일단 비서실장이 모른다 그랬죠. 홍보수석 모른다 그랬고 대변인이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모른다고 하고 그 카드를 접었다고 하는 데서 끝난 게 아니라 다른 또 대통령실의 루트로 사실 검토한 건 맞다라고 나와요. 그러면 사실 비서실장이 모르는 인사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 공적 라인이 움직이지 않고 이른바 비선 사적 라인이 가동되는 것 같다라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 보수 일간지들이 싹 다 사설로 꾸짖었습니다.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다음날 사설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공조직과 다른 실제 대통령실을 움직이는 비선 라인이 있다는 논란이 뒤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 이 비선, 대통령의 의중을 쥐고 흔들 수 있는 비선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김건희 여사 이야기가 나오고 또 이 뭐 YTN 기자 출신도 홍보기획 라인이 뭐 김건희 여사 관련해가지고 여러 분석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정말 국정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굉장히 흥미로운 거는요. 제가 좌기정 우승이라고 들었나? 우승이 좌기정이라고 들었나? 김건희 여사 라인이라고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의전 비서관이 김승희 의전 비서관이잖아요. 맞아요. 예, 그 학급 문제, 예, 음. 그것 때문에 급하게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기자 출신이면 홍보비서관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계속 근무를 할 텐데 홍보 라인이 아니라 의전으로 뺐잖아요. 이거는
그 이전에 김승희 비서관도 역시 김건희 라인이라고 분류가 됐고 굉장히 김건희 여사 좋아했다는 얘기가 뭐 대통령실 주변에서 흘러나왔는데 갑자기 홍보 라인에 있던 사람을 빼가지고 의전비서관으로 들여보냈고 그 의전비서관이 거꾸로 말하면 언론한테 흘려줬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이거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제가 의전비서관 관련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보통은 대통령 경호실이 대통령과 밀접하기 때문에 과거에도 뭐 경호실장이 뭐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리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그건 아니지만 이 의전비서관의 위치가 대통령의 일정, 그 대통령의 매일 일거수일투족을 함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김건희 여사의 대학원 그 동기동창이라고 하는 김승희 맞아요. 씨를 선임행정관으로 의전비서관실에 넣었다가 예. 그분을 의전비서관으로 승진을 시켰는데 이제 학폭 논란으로 날아간 거거든요. 근데 그 자리를 지금 이기정 비서관을 갖다가 앉힌 거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의 영향력 속에서 아직도 의전비서관이라는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지근거리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뭔가 지금 대통령실을 좀 좌지우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은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김건희 여사가 과거에 후보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녹취록에 보면은 캠프 구성도 관여한 정황들이 다 나와버립니다. 네네. 뭐 사람이 없으니까 네. 와서 도와달라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의혹들 때문에 대통령실이 여기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본인들의 개선에 대한 업무 프로세스를 잘 밝히지 않는다면은 앞으로도 이런 비선 논란은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의전비서관이 왜 인사에 관여를 합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비선 논란을 저는 보면서 굉장히 씁쓸한 게 제가 박근혜 정부 때 취재했던 모습하고 지금하고 너무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이른바 십상시 핵심 10명의 라인과 플러스 최순실 이 논란이 났었는데 제가 당시에 그때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분들을 만나서 취재를 했어요. 대통령의 이 메시지는 도대체 어떻게 나온 거냐 좀 이상하다. 심지어 팩트가 틀린 것도 있다. 역사 부분과 했더니 그 부분이 우리가 공식적으로 쓴 연설문이 누군가 손을 대는 것 같다라고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설마 청와대 공식 라인에서 이런 메시지를 내겠느냐라고 좀 그분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최순실 씨가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까지 손을 대는 거 아니냐라고 여기 제기됐는데 지금도 보면은 16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냈던 그 논란의 대국민 메시지 국무회에서 발언을 해서 오히려 여론의 질타를 받던 이것을 이른바 삼간신 논란이 나는 3명이 윤 대통령과 작동했던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간실 논란이 자꾸 불거지는 이유는 민심을 담은 쓴소리를 해서 제대로 된 내용이 나왔다면 간신이라든가 비선 논란이 좀 덜 나오겠죠. 근데 박근혜 정부 때 나왔던 메시지나 윤석열 대통령이 낸 메시지를 보면 민심과 완전히 동떨어진 대통령은 너무 열심히 일을 하는데 국민들이 몰라준다라는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더 문제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 박근혜 정부 때 최순실 논란이 더 불거진 이유는 국정을 운영한 공익적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최순실한 인물의 사리 사욕을 위해서 국정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었잖아요. 그럼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것이라든가 차기 인사가 국정의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김건희 여사라는 특정 인물의 방탄을 위해서 활용되는 것이 아니냐 이 두 가지가 저는 겹치는 점이 있어서 굉장히 잘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나오는 지지율을 정말 무섭게 보고 이 비선 라인에 대해서 굉장히 무겁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3명, 공교롭게 3명이라는 게 자꾸 얘기가 나와가지고 지금 이제 간신삼인방이라고 하는 표현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 연설문을 3명이서 만졌다더라. 요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다 보여드리기가 좀 그러니까 좀 이렇게 따로 떼가지고 하나하나씩 저희가 좀 보여드리면서 구독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를 진행했으면 좋겠는데요. 방금 전에 얘기 말씀 나왔으니까 이 3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 기사가 있었어요. 오늘 한국일보 기사인데요.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시죠. 지금 일단 강신업 변호사 얘기가 먼저 나왔는데요. 그냥 강신업 변호사 얘기 보여주세요. 네. 용산 삼간신 얘기가 파다하다. 도대체 어떤 자가 이런 발상을 하는가? 특히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다고 알려진 의전비서관 이기정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 이게 이른바 건희사랑을 팬클럽. 팬클럽이고 하죠. 호위무사를 자처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럼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 굉장히 잘 알 텐데 그런데 이 사람이 저렇게 삼간신이라고 표현을 사용했는데 오늘 한국일보 일면 기사에 들어가 있던 표현이에요.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통령 연설문, 그러니까 국무회의 생중계 발언을 3명의 극소수 참모만 참여해서 직접 원고를 다듬었다. 이렇게 지금 나왔어요. 어제 동아일보가 이렇게 했거든요. 극소수 참모가 배석한 상태에서
연설문을 작성했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한국일보는 3명이라고 콕 찍어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게 삼간신하고 연결이 되는 얘기인지 아닌지 우리는 하기는 어렵지만 묘하게 3명이라는 게 겹친다는 거예요. 이렇다고 하면 이 한번 그림을 맞춰보죠. 대통령이 요즘에 관저에서 잘 안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 기사가 있었죠. 관저 정치를 한다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관저에는 김건희 여사랑 같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관저에 있으면은 거기서 연설문도 다듬고 인사안도 만든다 그러면 3명의 참모가 가가지고 관저에서 대통령을 대면하면서 거기서 얘기를 하고 있다. 공식 라인은 대통령실 안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모른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과거 데자뷰가 자꾸 떠오르는데 아까 전혜연 박사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이게 참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공교롭게 3명으로 문고리 3인방으로 지칭되는 분들이 네. 있었는데 그때도 이재만 비서관이 총무비서관을 해서 이제 돈줄을 이제 쥐고 있는 역할을 했었고 정호성 비서관은 이제 부속비서관이라는 역할 뭐 지금으로 치면 약간 의전비서관하고 좀 유사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고 안봉근 비서관은 국정홍보비서관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지금 공교롭게도 뭐 포지션 위치나 여러 가지 했던 역할들이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당시에 안봉근 국정홍보비서관은 경찰 인사까지 다 주물렀다라는 이야기들이 국정농단 수사 이후에는 다 알려지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대통령의 연설문을 누가 쓰느냐도 굉장히 지금 우리가 따져봐야 될 부분입니다만은 저기 3인방 나오네요. 예, 그리고 최근에도 지금 그 박영선 총리설이나 양정철 비서관에 대한 그 비서실장 임용 기용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도대체 대통령의 그 인사 기용에 대해서 총리와 비서실장을 정하는데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에서 인사 개선은 비서실장과 뭐 공직기관 비서관이나 이런 분들이 사실은 검증과 추천을 할 텐데 네. 지금 민정수석실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비선들이 날뛰니까 국민들 보시기에는 야 이거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그 문고리 3인방의 데자뷰 아니냐. 전 이런 문제 제기가 충분히 나올 법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홍보 쪽에 관여를 많이 하는 김건희 여사가 있는 거 아니냐. 그 정점에. 그럼 그 정점은 과거 박근혜 정부로 저희가 회상을 해보면 당시 최순실 정윤회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의 지금 데자뷰가 떠오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 부부의 측근이라는 표현을 진짜 처음 봤어요. 그렇죠. 예. 대통령 부부의 측근이라는 표현을 안 쓰잖아요. 왜냐하면 언론에서 단어를 골라야 되니까요. 김건희 여사의 측근이라고 쓰기는 아직은 그렇죠. 이름을 조심스러운 확 거죠. 바꿔가지고 쓰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를테면 그 하마평에 올랐던 박영선 전 장관 이야기를 할 때도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도 이야기를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이라고 표현한 기사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굉장히 예전부터 김건희 여사와 이제 좀 친분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또 박영선 장관이 뭐 문화부 문화 쪽 출입 기자이기도 했었고 뭐 그런 이제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뭐 양정철 비서관도 마찬가지인 그런 상황이라서 이게 대통령실이 제대로 가동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일단 대통령이 관저에 머물고 있고 이게 너무 기시감이 드는 게 뭐 문고리 3인방 이러고 지금도 뭐 비선 3인방 이야기가 나오고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 이렇게 물러나게 됐을 때 거론됐던 이런 역사적 흔적들이 다시금 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관저에서 나오지 않았다. 뭐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대통령의 어떤 동선 같은 게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누가 무슨 인사를 어떤 공적 라인에서 하는지가 내부에서도 흐릿해져 버리는 이런 상황. 기시감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구독자 열심님께서 삼순실 삼상시 삼문고리 이렇게 문자를 주셨고요. 안순남님께서 반드시 비선실세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오천님께서요. 문고리 3인방은 지금 뭐 하고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최근에 근황이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뭐 거의 다 처벌받고 그렇죠. 다 이제 뭐 다 정계를 석방은 떠났다고 됐겠죠? 봐야 되겠죠. 박근혜 대통령하고 운명을 같이 했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박 대통령 주변에는 없는 거죠? 그 주변에 이제 유영아 변호사가 이번엔 당선인이겠지만은 뭐 네. 그분이 있는데 뭐 이 세 분은 아무래도 이제 국정농단 수사를 강력하게 좀 받았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정치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겠죠. 그때 당시 수사검사가 또 윤석열 대통령이고요. 참 진짜 묘한데. 근데 결국은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그 3명이 다른 외부인과의 모든 접촉 통로를 다 차단하고 3명만 박근혜 대통령하고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요 장관들이 뭐 보고를 하러 가려고 해도 그 문고리가 일정을 안 잡아주거나 네. 뭔가 보고서를
각색해서 올리는 식의 그러니까 이런 식의 장난을 많이 쳤기 때문에 그럼 그 장난을 쳤을 때 뒤에서 다 컨트롤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게 최순실이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도 분노하시고 국정농단을 심판하자 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까지 당한 건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그 최순실의 위치에 지금 김건희 여사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지금 합리적인 의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번 인사 논란에서 내지는 대통령의 어처구니 없는 이 담화문에서 국민들께서는 그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과의 관계 그리고 또 오묘하게 비슷한 게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은 뭐 부부 관계는 아니지만은 친척도 네. 아니지만은 네. 홀로 독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좀 정서적인 의지 관계가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가족이니까 그렇죠. 더 가장 의존할 가까울 수 수밖에 있지. 없다. 오히려 박근혜 최순실보다는 더 긴밀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거 괜히 말하면 할수록 심각한 문제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있고 대통령 부인이 있잖아요. 배우자와 관련돼 있는 일종의 가까운 사람이 3명이서 대통령하고 뭔가를 같이 의논한다. 그러면은 이게 대통령의 생각인지 영부인의 생각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나서 여러 가지 기구를 없애면서 자신만만하게 밝혔던 것이 밀실에서 하지 않고 우리는 공개적으로 한다. 언론에 다 드러나게 투명하게 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인사가 나왔는지 의아한 인사들이 그동안에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이 더 심각한 이유가 있거든요. 여권이 총선에서 대패했습니다. 그 이후에 가장 쇄신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이 국무총리와 비서실장 인선인데 지금 거론되는 인사를 보니까 황당무계하게 짝이 없다라는 거고 대통령실 한쪽에서는 아니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검토된 바 있다라는 식으로 우왕좌왕하다 보니까 야 이거야말로 뭔가 비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라는 논란을 더 부추기고 있다라고 봅니다. 특히나 이게 무슨 비서관도 아니고 국무총리하고 비서실장 인선에 대해서 청와대가 이렇게 우왕좌왕한다는 거 완전히 기본적인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거론되는 인사가 일각에서는 뭐 야당과 협치를 고려했다라고 하는데 아니 야당에서도 좀 인정할 만한 인사 그리고 야당 대표가 봤을 때 아 야당을 존중하고 있다라는 신호를 줄 수 있는 인사가 거론돼야 되지 현재 분위기를 보면 전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마디로 모습은 우왕좌왕 국정난맥 저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참 답답한 일인데 대통령은 점점점 자기 생각만 옳다고 하고 위축돼가지고 자꾸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소통을 잘 안 하려고 하고 자기 생각만 지금 고집하고 있는 상황인데 공식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참모들은 전부 사의 표명한 상황이고 비선 라인만 지금 뭔가 움직여가지고 뭔가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뭐 대통령실에서 이게 제대로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게 이제 꼬리가 길면 이제 밟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과거에 50 시절에 황태자라고 했던 박철원 씨. 이분 나중에 정권 바뀌고 나서 구속됐습니다. 그리고 YS 대통령 때는 차남이었던 김현철 씨도 재직 중에 구속됐습니다. 그리고 DJ 대통령도 뭐 차남과 삼남이 재직 중에 구속되는 이런 아픔을 겪었는데 사실 노무현 대통령 빼면 전직 대통령들이 다 그런 식의 비선 논란이 좀 있었고요. 가까운 예로는 제가 아까 박근혜 대통령 설명드렸지만은 그거보다 하나 더 위로 가면 이명박 대통령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는 사실 만사형통이라고 해가지고 이상득 당시 국회 부의장을 통해 가지고 모든 그런 비공식적인 의사결정이 좀 이루어지는 뭐 6인의 얘기도 나왔었는데 저는 이게 매 정권마다 있었던 대한민국 대통령제의 사실은 폐단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기존 정권에서 있었던 부정부패의 수준을 넘어서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거의 국정농단, 대통령은 거의 허수아비 뭐 이 정도 수준으로 지금 보여지는 우려를 국민들이 보시는 거기 때문에 저도 이 총선 이후에 이 정말 어려운 난국을 수습하는 데 있어서도 수습할 능력조차 없는 대통령 그러면 그럴수록 비선 조직이 더 날뛰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아마 국민들께서는 용납하실 수도 없고 더 우려 섞인 시선으로 좀 바라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굉장히 답답한 게 저희가 이제 이채 양명주 현 정권을 심판해야 되는 이유 5가지를 압축한 것 중에 이채 빼고 3가지 양평고속도로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주가 조작 의혹 이 3가지가 무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이것을 계기로 정권 심판론이 불이 붙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렇다면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제대로 파악했다면 이런 논란이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논란이 제기되는 것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지금 총선에서 대패하고도 대통령실은 민심을 제대로 못 읽고 있다. 오히려 김건희 여사를 지키는데 더 혹시 중점을 두고 인사라든가 대국민 메시지를 검토한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좀 과격한 표현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왜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게 굉장히 위험한지 시기, 내용을 박근혜 정부 때하고 비교해서 좀 면밀히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늘 이 자리에서 얘기했지만 안 바뀌는 사람을 바뀔 거라고 자꾸 얘기해버리면 지금까지 뭐 우리가 예상하듯이 안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진짜 안 바뀌잖아요. 아니 근데 전 이게 되게 안 의아한 바뀌잖아요. 지점인 게 네.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는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아까 말씀드렸던 최순실의 비선을 직접 수사했던 수사팀장이었거든요. 그리고 구형도 막 40년씩 했습니다. 그건 맞아요. 그거 이제 공판검사가 한동훈이고요. 그러니까 네. 이런 식의 본인들이 그 비극의 역사를 쭉 수사 검사로서 많은 내용을 알고 있는데 본인이 그걸 답습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리석을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좀 환장하거나 지금 막 머리에 뚜껑이 열릴 지경인 거고 제가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 고언을 드리는 겁니다. 양재동이 멀지가 않아요. 가정법원이 양재동에 있는데 멀지가 않다. 이게 뭔가 뭐 가정법원에 가시라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대통령의 비선 실세 중에 핵심으로 지금 보고 있는 이 배우자 리스크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자꾸 숨으면 숨고 지키려고 하고 수호하려고 하면 할수록 여론은 더 나빠질 것이다. 그러면 그 모든 책임은요.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다 책임졌습니다.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식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비선들의 잘못들을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비극적인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다. 전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 오늘 동아일보 이기용 대기자가 칼럼을 썼는데요. 칼럼 제목이 김건희 여사 엄정한 사법 처리만이 윤 정권 살 길이다. 이렇게 대놓고 칼럼을 썼는데 그렇군요. 거기에 윤 대통령 스타일을 알 수 있는 대목이 들어가 있어요. 네. 뭐라고 돼 있냐면은 취임 초 주변에서는 대통령이 컨보이, 경호책류를 너무 좋아한다는 말들이 나왔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 칼럼에서. 네. 그러니까 경호책률이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이렇게 도심에 대통령 앞뒤로 경호차들이 호위해가지고 쫙 신호 길 잡아주고 이런 거요? 뚫어가지고 신호 다 잡고 쫙 달리는 거 있잖아요. 네. 대접받는 거. 그러니까. 왕놀이 하는 거.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그런 스타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인데 이게 뭐 스타일 바뀔 가능성이 있을까? 정말 바뀔 저는 가능성도 없어 보이고. 선택지는 없다고 봐요.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바꾸는 건 선택이 아니라 당위예요. 왜냐하면 총선 결과가 그걸 보여줬는데 전혀 거기에 대한 인식이 일단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 박수영 의원, 이준석 대표가 윤핵관 호소인이라고 했고 대통령과 굉장히 결을 맞추려고 하는 그런 의원으로 평가가 되는데 전체 표집을 한번 봐야 된다. 우리가 5% 정도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이 우리를 심판한 게 아니다. 사실상 크게 진 거 아니다. 의석수 배분도 크게 지금 21대 국회랑 달라질 거 없다. 우리는 지금에서 3%만 더 가져와서 대선 승리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상황인식하고 있지 못한 거예요. 정말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린다면 이런 식의 언사를 하는 정치인들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정치인이 우리 대한민국에 등장한 이후에 여러 어색했던 상황들이 있어요. 뭔가 사과를 해야 되는데 개사과? 이걸 그 당시에도 캠프에 확인했을 때 확인이 안 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코바나 콘텐츠를 근거지로 한 뭔가의 또 비선 이야기들이 나왔었죠. 그러면서 폐쇄했었고요. 그 당시에 SNS는.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예방하러 갔을 때도 4인이 같이 했고 전용기에도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람이 탑승하고 이런 이상하고 어색한 장면의 키워드 뭐 하나를 관철하면 그 열쇠가 열리느냐. 김건희 여사라는 그 열쇠로 이 의혹들이 풀리는 거예요. 저희가 육성으로 확인한 바가 있죠. 서울의 소리와의 통화에서 내가 들어가면 이라고 하면서 앞으로는 또 뭐 대북 정책에 관심을 좀 가져보려 해라는 본인을 국정 운영의 주체로 보는 듯한 그런 상황 인식. 그게 전혀 대통령실 안에서 제어당하거나 뭔가 제동이 걸리진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인사와 관련해서도 비선 이야기가 나오고 여러 흔적들을 보면
김건희 여사의 그림자가 아른거리거든요. 근데 뭐 지금 아까 구독자분께서 비선실장 찾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비선실장 다 보이잖아 지금. 다 찾을 필요도 없어요. 아니 근데 보니까. 참고로 다 나와가지고. 비선이라는 게 이게 네. 국정농단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치적 책임은 당연한 거지만은 이게 사법적 책임까지 연루되는 거거든요. 당시에 국정농단 수사를 주도한 분이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한 건데 그때 직권남용으로 얼마나 많이 갖다가 수사를 했습니까? 맞아요. 엄정하게. 네. 그러니까 지금도 그 잣대를 그대로 적용하면 지금 거의 이 정부에서 지금 수사받아야 될 사람들은 수두룩 빼빼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것은 사법의 영역까지 갈 수밖에 없는 매우 중차대한 범법의 문제가 지금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굉장히 국민들이 보기에 꼼수다. 이거는 협치가 아니라 이간질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 통합형 총리를 한다, 협치를 위한 총리를 한다라고 하면서 거론되는 인물이 과연 야당과 제대로 대화가 되고 야당을 존중하는 인사로 야권에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 인물을 하나 또 봐야 되겠지만 두 번째로는 순서가 틀렸잖아요. 야당 대표 만나라고 모든 언론이 사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개인적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고 이번에 야권에 192석을 안겨준 국민의 뜻을 받아서 제1야당 이재명 대표부터 만나가지고 이 국정 난맥에 대해서 제대로 조언을 듣고 야당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야지 전 정부에서 있었던 인사를 언론 흘리기식으로 나오면 국민들이 과연 그걸 좋게 보겠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당장 이 문제에 대해서 좋지 않게 발언을 한 거고 야권 내에서도 아직도 제정신을 못 차렸다 이런 발언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하고 힘이 있는 초반에는 이런 꼼수가 통했는지 모르겠지만 총선에서 대패한 이후에는 이런 꼼수는 통하지 않는다. 이간질을 하려 하지 말고 제대로 협치를 하려는 노력, 그 진정성을 제1야당 대표에게 먼저 사실은 보여주고 국민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된다. 수순도 틀렸다고 생각이 듭니다. 구독자분들한테 과거 일을 좀 상기시켜드리는 차원에서 정윤회라는 사람이 이 정윤회 문건 파동이 생기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문건 파동이 있었을 때라기보다는 그 이후에 거의 국정농단 가까워졌을 때 굉장히 시끄러워졌을 때 그때 정윤회를 기자들이 막 찾아가서 막 얘기 들으려고 막 굉장히 막 접촉을 많이 했잖아요. 그때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 발언 하나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대통령께 누가 되지 않기 위해 일부러 토사구팽의 사냥개가 됐다. 그런데 이제는 진돗개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가지고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이 발언하고 난 다음에 진돗개가 되겠다고 하는데 진짜 물어 뜯으려고 덤비는 거 아니냐? 그럼 정윤회가 다 폭로하고 다 막 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어디 강원도인가 뭐 어디 멀리 숨었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안 보이는 곳으로 도망가를 가버렸더라고요. 지금도 어디서 뭐 하고 사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때는 말끔하게 정리가 안 돼서 대충 얼버무리고 많은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아까 제가 소개했던 칼럼에요. 오대수라고 하는 신종 용어를 제가 봤어요. 오대수라는 말이 대통령실 주변에서 떠돈다는 거예요. 이 일종의 은어래요. 오늘도 대충 수습하고 간다. 그 뜻이래요. 이게 대통령실인데서 나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비선실세 논란 같은 경우에 오늘 이제 신문 보면서 굉장히 흥미로웠던 거는 동아조선이 이런 데가 먼저 비선 논란을 터뜨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사가 싹 빠졌어요. 더 흔들면 대통령이 흔들릴 것 같거든. 그러니까 더 흔들면 안 되는 거지. 누군지 사실 다 아는 거잖아요. 다 아는데 더 깊숙이 들어가서 그들이 무슨 일을 벌였는지를 기사를 안 썼더라고. 안 쓰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야당 때리기에 지금 나서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건데 대통령실에서도 그냥 뭐 얘기하고 하다가 그냥 오늘 지나가면 그냥 끝나는 거야. 대충 그리고 그냥 넘어갈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오대수라는 거 전 지금 처음 들었는데 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이거 대통령실 직원들 다 공직기강이 무너진 거 아닙니까? 그럼 저는 이분들은 이 국정농단과 이런 것들을 최전선에서 지금 막을 책임이 있는 국민의 공복들인데 오대수 하면서 그냥 넘어가겠다고 해서 나라를 이렇게 망가뜨린다고 하면 그분들 공범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완전히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근본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고 뭐 대통령이 경로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신문상에서 봤는데 경로를 하면은 목숨을 걸고 가서 직언을 해야 되는 게 그분들의 역할과 그 책임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오대수라고 하면서 그냥 흘리면서 넘어간다? 이거는 무책임을 넘어서서 대한민국 망가뜨리는데 주범이자 종범이자 교사범이자 공범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만약에 그분들이 계속 오대수 형태로 시간을 지연시킨다고 한다면은 이거 국민의 이름으로 이거는 심판을 하고 저는 더 이상의 이걸 더 놔둘 수 없는 정부다라는 인식에 좀 우리가 합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우 심각한 겁니다. 구독자 바람꽃님께서요 2만원 슈퍼챗 2,000원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어제 한겨레 공덕포차 사장 남천동에서 4명 실명 다 나왔다고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급히 저희가 좀 찾아보니까 이렇게 4명이네요. 아마 이기정 씨 이름이 있을 거고. 네. 기획비서관실 행정관, 대통령 정책홍보비서관, 강훈은 조선일보, TV조선인가 조선일보 출신 아니에요? 한국일보로 입사했다가 제가 알기로는 조선일보 간 기자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강기훈이라는 사람은 이준석 대항마로 내세운다라고 했던 그 젊은 정치인으로 아마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김동조 국정기획비서관. 이렇게 4명인데 어디까지 지금 거기서 이름이 나왔다고 하니까 저희가 좀 찾아가지고 보여드린 건데 그 이게 참고로 진짜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기정 비서관은 그 MBC 기자 이기주 기자와 그 언쟁할 때 소리를 빽빽 질렀던 그 언론 홍보 비서관을 하다가 이제 의전 비서관으로 문고리로 간 분입니다. 저 4명 중에 한 명 거론된 사람 보고 저 깜짝 놀랐어요. 돌발 저도 영상이 안면이 나왔으니까. 안면이 있는 사람도 저기 안에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예전에 만나가지고 저렇게 그렇구나. 이거 진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되게 느낌이 새로운데요. 진짜 4명 글쎄요. 이 4명인지 아닌지는 뭐 거기서 나왔다니까 저희가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 어디까지 개입을 하고 지금 어디까지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 이 뭐라고 단정적으로 아니 말하기 근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 4명이 이제 나왔잖아요. 그럼 저분들 어떻게 대통령실에 들어갔는지부터 맞아요. 조사를 해야 그 됩니다. 경위를 파악해야 된다. 누가 추천했고 언제 들어가서 어떤 자리를 오고 갔는지를 그 진입구부터 거기부터 좀 추적이 들어가서 그럼 이제 그 뿌리가 나오거든요. 누가 네. 넣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저도 제가 뭐 후보 시절에 저는 뭐 선대위는 안 갔습니다만 제 당에서 활동을 했지만 저분들 거의 본 적 없어요. 거의 본 적 없는 분들이고 어디서 활동했는지 과연 후보 시절부터 비선이었던 건지 저는 확인이 필요하고 이건 제 개인 경험담입니다만은 제가 그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그 윤재욱 상황실장한테 제가 보고를 드리러 들어간 적도 있어요. 근데 상황실장이면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어야 되는데 기본적인 것도 그때 모르시는 걸 제가 그때 보면서 이게 뭐지 좀 이상했던 그 기억이 좀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도 이게 비선이금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추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저분들 어떻게 입사했는지부터 다 파헤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추정컨 때 검찰 네. 쪽에서 검찰 라인을 타고 들어갔던 기자도 기자 출신도 한 명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강기훈 씨 같은 경우에는 아까 신인규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의원 문자에 언급이 됐었던 인물. 그리고 권성동 의원은 본인이 강기훈 행정관을 추천한 게 아니다라고 했지만 그 정무실장을 했었던 것 때문에 사실상 이른바 윤핵관의 추천을 받은 것이 아니라 논란이 됐었던 인물이거든요. 네. 그래서 검찰 라인이라고 부르긴 좀 어렵지만 이른바 윤핵관 라인이 아니냐 이렇게 많이 분류되는 것 같고요. 나머지 분들은 봤을 때도 뭐 언론과의 마찰이 있었던 사람들이나 이런 건데 저는 대통령 주변에는 늘 측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민심을 제대로 전달하느냐의 여부죠. 근데 지금 계속 논란이 되는 부분은 민심을 제대로 전달하지도 않고 비선 논란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이 결국은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 부분에 저는 조금 더 방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비선 논란이 불거진 게 일단 박영선 카드 때문에 불거진 거잖아요. 네. 왜냐하면 처음에 TV조선 그 기사를 보면은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라고 해요. 그래서 국민의힘 인사들도 이 인사 카드가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이거 누구 작품일까라는데 핵심 관계자라는 건 수석비서관급을 통상적으로 언급을 하니까 이게 정무수석 이 언론의 여론전 좀 탐색하려고 한 거 아니야? 뭐 이랬지만 결과적으로는 본인들이 모른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지금 거론된 4명의 비서관들은 정책, 홍보, 기획 이런 쪽인데 인사 라인은 아니잖아요. 인사와는 거리가 있는데 예. 뭔가 이 대통령실의 한 축은 담당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 분들이 아니면 다른 누구라고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게 다른 선택지가 많지 않잖아요. 이 용산에서도 인적 구성이 좀 제한적인 건데 이거를 추적하고 이게 맞는지 아닌지는 금세 드러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근데 뭐
행정관이 이런데 들어간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신임 여부에 따라 다르겠죠. 그러니까 예. 측근 비선 실세들에게는 없는- 직급이 중요하지 않죠. 누가 더 권력자한테 충성과 맹종을 하느냐 그것만 달려 있는 것이지 뭐 직급은 크게 문제 없을 것 그렇죠. 같아요. 또 대표적 인물이 최순실. 그 최순실은 직급도 그렇죠. 직급도 물론 없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선 논란이 더 물론 일어나는 그렇지만 거죠. 네. 놀라운 거는 수석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왕따지 그러면 수석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월급 받고 왜 있냐는 겁니다. 그 월급만 받아먹고 대통령한테 아무런 직언도 못하고 저렇게 농락만 당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오대수라고 하면서 오늘만 수습한다? 이거는 역사의 죄를 짓는 일입니다. 제가 볼 때는. 예, 이러니까 대통령실에서 행정관이나 밑에 비서관들이 말을 안 듣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다 대통령하고 다 얘기가 끝났는데 수석이 이거 이렇게 아니요 이거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요 뭐 이렇게 하면서 말 안 듣는 거예요. 완전 보고 체계나 뭐 이런 게 다 엉망진창이라는 엉망이라고 얘기예요 봐야 대통령실이. 되겠네요. 그 저는 한마디로. 굉장히 이상한 게 그러니까 공무원 조직 같은 경우에도 인사 라인들이 굉장히 뭐 저승사자라는 표현을 들리는데 왜냐하면 인사 라인들은 인사를 하기 전에 검증 작업을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에 대한 세평도 듣고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지 보고하고 또 여러 가지를 살피는데 지금 거론되고 있는 사인방 같은 경우에는 과연 꼼꼼하게 검증을 한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있는 건지 이런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거잖아요. 말씀해 주셨듯이 공식 석상에서 권한을 갖지 않은 인물들을 움직일 수 있는 누군가가 과연 누구인가. 그러다 보니까 자꾸 김건희 여사 논란이 나오는 거거든요.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던가 대통령 못지않게 권한을 가진 사람, 국민들은 그렇기 때문에 자꾸 김건희 여사 라인이 아니냐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근데 이런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뭐 동아일보 말씀도 드렸지만 김건희 여사 손절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손절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검법 받든가 아니면 검찰이 그냥 수사해라. 그렇게 해서 손 털지 않으면 그러면 이 국정 수습하기 어렵다. 이렇게 지금 아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정답은 있습니다. 지금 특검을 받던가요? 아니면 김건희 여사 검찰이 공개 소환해야 된다고 보수 언론의 대기자도 대안으로 모색하는 거잖아요.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대통령이 감싸고 돌고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니까 이런 파국적으로 간다고 보는 게 맞겠죠. 지금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완전히 통할하에 있을 것인가 물음표가 쳐진다는 이야기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검찰은 유한한 권력보다 본인들 조직 논리가 당연하지만 앞서는 조직이에요. 그렇다면 조직의 미래와 관련해서 어떤 정치적 스탠스를 취해야 될 것인가에 기로에 놓였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 부분의 하나의 바로미터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여부가 될 텐데요. 지금 김건희 여사 그 어머니와 주가 조작에 가담한 여러 이 인사들 중에 22억 원의 수익을 올린 건 유일합니다. 검찰의 의견서에 들어간 거예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했듯이 전 정권의 검사들이 쓴 게 아니고요. 이번 정부 들어서 검찰이 의견서에 넣은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감춘다고 이걸 그냥 넘어갈 수가 있습니까? 어물쩍?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개 소환인 거죠. 아니 그리고 공정과 상식으로 집권을 했는데요. 그리고 평생 이제 그 특검을 통해서 이제 스타 검사가 됐던 거 네. 아닙니까? 아니 그랬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검찰총장 시절에 조국 대표의 배우자를 수사했던 그 기준, 그때 그 정의호를 세우고자 했던 노력, 열정, 왜 이거를 김건희 여사한테는 적용을 안 시킵니까? 뭐 치외법권이고 예외입니까? 성역입니까? 그거 자체가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 했던 그 수사들, 저는 물론 뭐 문제도 있고 과잉 수사적인 면도 분명히 전 지적받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만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죄를 묻고 했었으면은 본인들의 차례에는 당연히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 그렇죠. 어떻게 거부합니까? 거부를 하면 본인이 우스워지는 거예요. 희화화됩니다. 그리고 본인의 말을 스스로 어겼다라는 게 되면서 신뢰를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기 가족만 귀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한테 들이댔던 그 검사로서의 그 정의감, 이걸 본인에게도 좀 먼저 적용하시는 것이 순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주 심판론에 안 먹혔겠어요? 왜 조국 신당 돌풍이 일어났겠습니까? 말씀하셨던 그런 것 때문이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대통령의 발언을 많은 국민들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박절하지 못해서 그 말을 지금이야말로 완전히 민심에 따라서 뒤집어야 되는데 말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요. 김건희 여사 관련한 특검이라든가 이것을 전격 수용을 하고 그렇지 않고서는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대통령 발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언제까지 그러면 대중에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숨어있는 방식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외교도 해야 되고 대통령이 풀어야 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풀지 않고 김건희 여사 안 드러나고 혼자 기자들 눈에 안 띄게 가서 조용히 투표하고
이런 역할을 도대체 언제까지 할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네. 사실 답이 나와 있는데 저는 대통령이 그것을 안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오늘 4.19 혁명 기념식 보니까 10시 공식 행사에 야당 대표를 비롯해서 많은 인사들이 참여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조조 참배를 했다. 그러니까 야당 인사들하고 마주치지 않으려고 한 것 같다라는 조조 지금. 참배를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뭐 국가본부 장관 이런 사람들과 가서 그러니까 이제 야당 행사도 인사들은 참석을 안 한단 그렇습니다. 말이에요? 10시 행사에 참석을 안 하고 조조 참배. 이게 국민들이 보기에는 야당 인사들하고 얼굴도 마주치기 않으려고 좀 나쁘게 말하면 도망가는 듯한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정공법은 사실 다 대부분 나와 있습니다. 제1야당과의 대표와의 회동을 빨리 해서 협치를 회복하는 것. 두 번째, 비선을 정리하는 것. 세 번째,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을 빨리 받는 것. 답은 다 나와 있는데 대통령이 언제까지 김건희 여사의 은신술과 본인이 피해가는 방식으로 풀어갈 수 있는지 시간이 지날수록 지지율은 더 떨어질 거예요. 아니 근데 임기가 3년인데 언제까지 피합니까? 이게 4월 달에 4.19 피하면요. 5.18은 또 어떡합니까? 또 6월 달에 현충일은 어떻게 하시고 6월 6일은 어떻게 보낼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으로서 직무 수행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럴 거면 내려오라는 겁니다. 그럼 본인이 결단하면 됩니다. 누가 그 자리를 해달라고 국민들이 물론 민주적으로 선출은 했지만은 지금의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더 해주세요라고 하는 국민들은 매우 소수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국정 운영을 할 자신이 없고 김건희 여사도 도망가듯이 도둑 투표하듯이 저렇게 숨어서 한다라고 할 거면은 영부인 자리에 뭐 들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더 이상 국민들 괴롭게 하지 마시고 본인의 역량의 한계를 깨달았고 야당 대표들 만나기도 무서워서 도망 다닐 거라면은 대한민국의 국격이 있는 겁니다. 이 국격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거취를 스스로 결정하라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조조 참배하는 거 사진이 공개가 됐어요? 지금 사진이 혹시 그 사진이나 영상 있으면은 좀 찾아봐 주시겠어요? 저희가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하셨던 그 내용하고도 관련이 될 것 같아요. 아까 이제 그 올만 대충 수습하고 간다. 오대수 얘기 나왔잖아요. 이 구독자 김대모님께서 영화 올드보이에서 최민식 씨가 맡았던 주인공 이름이 오대수고 맞아요. 오대수가 했던 영화 대사입니다. 오늘만 대충 수습하고 산다고. 아, 그렇구나. 대사에. 네, 그렇군요. 오늘만 대충 수습하고 산다고 해서 오대수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동아일보 칼럼에서도 지적했지만 들리는 얘기를 보면 대통령이 너무너무 화를 많이 낸다는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죠. 네, 여러 여기 칼럼 안에 다 경로로, 있고 예, 여러 뭐 이게 경로로 한두 번 확인이 나오는 되기도 네. 하고요. 그러니까 참모들이 직언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 스타일상 이를테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그때 서천시장에서 만날 때도 공적인 자리잖아요. 대통령과 위원장. 그러면 하대하면 안 되죠. 뭐 동훈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그냥 사적인 자리에서 쓰는 말로 그냥 뭐 이름을 안 야하자. 부른다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전화도 안 했다고 하죠. 네. 총선 끝나고 아직까지도 전화 한 통화 안 했다고. 그러니까 대통령은 저는 이런 생각이 이런 상황에선 드는 거예요. 과연 본인이 국가 지도자로서 공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문제의식을 인생을 살면서 가진 적이 있을까? 정치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있을까? 너무 쉽게 생각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정치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도 보이는 거죠. 정치 폄훼하고 뭐 여의도 사투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본인이 잘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정치는 그런 영역이 아닌 겁니다. 대단히 겸손해야 되는데 여전히 오만하고 그럼 대통령 참모들 이야기도 듣지 않고 지금도 50분, 1시간 동안 50분 떠든다고 언론에서도 지적을 할 정도인데 이러면 앞으로의 우리나라 아니 대통령의 안위를 걱정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은 어떡합니까? 근데 기념식 불참 기사가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기념식은 안 기념식은 안 가고 같아요. 8시에 조조 그 참배. 미리 참배한 것 참가한 같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예. 그 사진은 공개가 안 예, 되는 공개는 거죠. 된 것 대부분이 된 것 같습니다. 같고요. 예. 2년 조조 동안은 참배 계속 사진. 참석을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아니 이게 도둑 무슨 참배 아니 이런 말이 8.19 나오고. 기념식에 또 참석을 근데 이쯤 되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대통령이 자기 일을 아니. 이렇게 안 해도 됩니까? 연봉이 2억 5천이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월급 받고 일을 안 하면은 그 자리에 왜 뻗대고 있을까요? 그런 날도 아니고 8.19 기념식에 왜 자기가 너무 미리 이상해요. 참모들 끌고 와가지고 너무 이상하죠. 먼저 참배를 하고 갑니까? 그런데 신인규 변호사님 말씀에 저는 너무 동의하는 게 앞으로 5.18 어떻게 할 거고 현충일 어떻게 할 거며 중요한 거 22대 국회 개원하면 새로운 국회의장이 나옵니다. 민주당에서 날 확률이 높죠. 거의 사실 100%인데 국회의장 안 만나실 건가요? 그건 영상으로 대체할 수도 영상으로 인사할 것인가요? 영상으로. 총리가 아니면 바빠지겠네요. 총리가 계속 또 총리만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언제까지 대통령이 이렇게 피해가는 걸로 이 국정 난맥을 풀 수 있겠느냐. 결국은 무용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지금 스스로 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구독자 메텔리님께서요. 메텔리님께서 언제까지 건이란 이름을 들어야 하나요? 정말 징글징글합니다. 제발 빨리 탄핵이 답입니다. 너무 화가 납니다. 늘 푸른 자연님.
탄핵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박근혜 탄핵도 자신이 해낸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일 듯합니다. 조작 날조, 오만함이 윤석열의 상징일 듯합니다. 그리고 로즈마리님, 기자들이 장악했구나. 아까 그 4인방 보고 얘기했는데요. 저런이 내부 잡는 법, 언론 잡는 법을 철저히 알고 잡들이해서 국민들이 눈을 가리고 MBC만 두들겨 패고 있군요. 이렇게 문자를 주시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3자를 가지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가을님께서 축 윤석열 지지율 23 이렇게 보내줬어요. 23. 오늘 조사. 갤럽 그러니까요. 갤럽 조사 결과 긍정 평가가 23%로 11% 포인트 급락했다. 취임 후 최저치가 됐다. 부정 평가는 68%로 취임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부분을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지금 그 그래픽 있죠. 그러니까 한번 야. 이렇게 벌어져 버렸어요. 지금 볼 때 10%대까지 떨어질 것 같은데 추세로 보면 예, 역대 다음 주에는 최저치라는 겁니다. 지금 갤럽에서 한 걸로. 예, 갤럽에서 한 거를 기준으로 해서 역대 최저치라는 거예요.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23%를 지금 찍은 거예요. 보통 우리가 20% 초반만 나와도 깜짝 놀라잖아요. 지금 빨간불 켜진 거죠. 빨간불인데 23까지 떨어진 거예요. 자, 국민의힘 지지율이 이번 조사에서 30%가 나왔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23%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층도 등 돌리고 있다는 얘기가 보수층도 되는 지금 등을 거잖아요. 돌리고 있고 제가 보기에 앞으로 당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과연 국민의힘의 소속 당선자들이 어떤 목소리를 낼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일부 당선인들은 보니까 좀 해괴한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윤 대통령이 뭘 잘못했냐는 식으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저는 앞으로 대통령 지지율도 더 내려가고 국민의힘 지지율도 폭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석을 아까 합니다. 그 조주 참배했을 때 그 사진 있죠. 그거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사진을 더 키울 수 없습니까? 저는 빼고. 윤 대통령 표정이 굉장히 리얼하게 나와가지고 저 표정 봐. 저걸 대통령실에서 지금 뿌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이건 픽한 사진을 공개하는 그렇지, 거네요. 언론에. 대통령실에서 제일 잘 나온 저 사진일 텐데. 그죠? 네, 제일 잘 나온 사진이고 상징적인. 근데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굉장히 자신만만해 보이는데요. 결의를 다지는 사람 표정 같지 않아요? 근데 화가 많이 나 보이는데 그러니까 화나 입꼬리가 이제 보이면서도? 내려간 게 화나 네. 보이는 표정입니다. 아니, 화나 보이면서도 굉장히 이걸 공개했다는 거 아니야 지금? 대단히 부적절해 보여요. 아니 제가 국민의힘 인사분이 국무회의 모두 발언 때 대통령의 태도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대단히 오만해 보였다는 거예요. 나쁜 의미에서 당당해 보이고 뭔가 겸허하게 국민 앞에 낮은 자세로 사죄드리고 사과하고 자기 성찰하고 반성하는 모습이 지금 전혀 안 보인다라는 점이 저는 이 사진이 드러내주고 있는 함의 또한 적지 않다고 아니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거예요. 안 밀리겠다. 네. 안 국정 운영이 밀리고 좀 맞다고 하고 있으니까. 난 나대로 가겠다고 하는 거를 보여주고 싶어 했던 거 아닌가 싶어요. 대통령이 그냥 이렇게 좀 침통한 표정이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저거는 굳게 뭔가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이 꽉 깨물었을 때 표정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느껴지는데. 근데 단 하나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과 싸운 지도자들은 몇 있는데요. 절대 국민을 이긴 지도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윤석열 대통령이 뭐 끝까지 태도를 안 바꾸고 본인에게 태도를 바꾸라고 요구하는 민심이 틀렸다. 민심을 바꾸자라고 또 아마 이렇게 나올 걸로 예상은 되는데요. 한번 끝까지 가보시죠. 그게 국민들이 위임한 권력이기 때문에 그 위임한 권력은 국민들이 회수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나라의 주인이 윤석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엄청난 지금 착각 속에서 뭔가 꿈을 꾸듯이 지금 국정 운영하는 것인데 아마 조만간에 그 허황된 꿈을 깰 날이 조만간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했던 받아들이는 거하고 구독자분들하고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유이님 한판 싸우겠다는 모습이네. 그럼. 운스타일 님께서는 어쩔래 표정임. 뿜뿜이님 살기가 가득. 장소원님 해볼 테면 해봐 이런 표정인데. 침묵도 범죄다님 국민과 싸우자는 거네. 피플앤피플 통장가님 참배하러 가서 나 화났다? 이가을님께서요 5.18 때는 밤에 참배하러 가겠다. 이렇게까지 지금 문자를 주세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4.19 혁명 기념식에서 야당 대표하고 자연스럽게 조우하고 이런 모습이 그렇게 부담스럽고 무서우면 어떻게 대통령을 하시죠? 그러니까요. 야당 대표가 잡아먹으니까 아니 외국 정상은 어떻게 만납니까? 그게 무서워가지고. 아니 4.19 혁명 기념식은 보수 인사들도 많이 참석을 하는 거고 예전에도 참석했다는 건데
도대체 안 하고서 뭐가 이렇게 당당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건지. 그래서 갤럽 이번에 대통령 지지율 23% 나온 것 중에 부정평가 요인을 봤더니 경제 민생이 있고, 두 번째가 소통 미흡, 한마디로 불통인데 지난번보다 이게 7%에서 17%, 10%포인트 급등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경제 민생 물가 물론 어려운 것도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대통령이 총선 참패 이후에 보여준 이 모습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화가 났다는 거예요. 부정평가 요인에서 10%포인트 급등했다라는 거는 민심이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부글부글 끓고 있다라는 건데 대통령 혹시 이 여론조사 안 보시고 살고 혁명? 아니 그러니까 뭘 잘했다고 저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아니면 비선을 숨겼어야 되는데 비선을 세상에 노출시켜가지고 화가 나서 아마 저런 표정 지은 거 아닌가 생각도 좀 드네요. 야, 이게 진짜 국민하고 싸우자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처럼 보여서, 그리고 또 저런 사진을 대통령실이 일부러 픽해가지고 보란 듯이 공개를 하는 걸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아, 더 점점 걱정이 되네요. 참 이렇게 사진을 보면서도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거 앞으로 더 지지율도 그렇고 훨씬 더 심각해지겠구나. 근데 저는 이제 저런 추세를 보는 없어요. 건데 추세가 보통 대통령들이 실정을 했을 때 5에서 6%가 빠져도 휘청이는 거거든요. 아, 그럼요. 근데 저는 저렇게 두 자릿수가 빠지는 경우를 거의 못 봤고요. 제가 유일하게 보고 기억난 게 박근혜 대통령 그 사과했을 때, 어거지 사과했을 때 그때 10%씩 빠지면서 이제 탄핵으로 이어졌던 이제 그 기억이 좀 떠올라서 저렇게 11%씩 떨어지는 것은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근데도 정신을 못 차린다. 그럼 답이 없는 거죠, 그건 제가 볼 때. 또 뭐 예전에 말했던 것처럼 얘기하면 10%대까지 빠지더라도 난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이게 조사 시점이 총선 이후예요. 그러니까 좀 한 텀이 약간 있거든요. 10일 날 총선하고 이 조사 지표는 16일에서 18일 날 조사를 한 거니까 그 중에 뭔가 변화하는 모습이라도 최소한만 보였어도 이렇게 두 자릿수 급락은 없었을 텐데 이거는 국민들이 정말 뭐 유시민 장관도 얘기했지만 회초리 들고 이제 몽둥이 맞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 놓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총리가 사과를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대통령은 저런 표정을 짓고 있는데 한덕수 총리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싱크가 없나요?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네. 그럼 좀 이따 좀 준비되면 저희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대통령은 저렇게 결기에 차서 나 끝까지 안 밀릴 거야. 나는 밀고 나갈 거야. 이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자꾸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그걸 대신해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저렇게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만둔 사의 표명한 총리가 왜 또 저러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시죠. 어제 대통령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민의를 저희가 굉장히 심각하게 또 진지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대단히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얼굴을 바꿔놓으면 안 될까요? 아 근데 좀 대통령다워 보이시네요. 저는 윤석열 그러니까. 대통령이 할 말을 대신하시네요, 진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말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아마 하실 거예요. 보시다가. 그런데 56자 논란이 됐던 입장문 있잖아요. 총선 네. 끝나고. 바로 직후에 나왔던 거. 이관섭. 56장도 아니고 56자를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독했고 또 이번에 이제 물러나게 될 총리가 저런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들이 굉장히 좀 씁쓸합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씁쓸합니다. 사과문, 반성문 쓰라 그래도 56자 쓰면 혼나요. 그렇습니다. 맞아, 선생님. 그것도 총선에 이렇게 대표하고서 난 네. 입장문과 그 방식도 너무 부적절해 보입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 폭락한 이유를 윤석열 대통령 정말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주변의 측근들은 정말 모르는 걸까요? 저는 제가 보기에 이제 갤럽 조사가 계속 꾸준히 나올 텐데 저 태도라든가 저 내용을 바꾸지 않으면 정말 위험한 수준까지 내려갈 수 있다. 그럼 과연 국민의힘에서는 아무리 지금이야 관망세를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과 계속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까? 특히 수도권에서 대패한 그 지역위원장이라든가 후보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할까? 저는 구심력보다 원심력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구독자 로즈마리님께서요. 박근혜는 사과를 해서 폭망했다고 생각하고 나는 절대 사과 안 해. 유체 이탈하며 쭉 갈 것을 맹세합니다. 이래서 오늘 4.19 참배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참배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글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사라보자님 23,000원 슈퍼챗 쏘셨는데 이건 무슨 의미인지 다 아시겠죠? 네. 23%. 예. 취임하고 한 짓은 나라 살림, 팔아먹은 짓만 하더니 한전도 민영화로 팔아먹는다는데 독도는 아직 안 팔았는지 의문이네. 이렇게 문자를 주셨고요. 박선희님 5만 원 슈퍼챗 쏴주셨는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김성환 평론가님, 제가 가장 좋아하는 최고의 평론가십니다. 늘 함께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이 다음 얘기로 넘어가죠. 계속 보면은 또 너무 구독자님들이 화가 나실 것 같고요. 이제 그건 그거고,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 얘기 나왔지만 한덕수 총리는 이제 바뀌기는 하려나 모르겠다. 사의 표명을 했는데 지금 지금 유임설 나오고 있잖아요. 후임 총리를 임명은 하려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만두고 싶어도 이제 못 그만두는 그런 샌드위치 신세가 되는 건데, 뭐 차기 총리를 아무래도 국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국회의 동의를 얻을 만한 인물을 추천할 실력이 있겠느냐, 윤석열 대통령에게 없다고 본다면 아마 한덕수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얼마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같이 할 가능성도 이제로선 매우 높아졌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계속 인사들이 뭐 돌아가는 것 같더니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똑같은 사람들이야. 똑같은 사람들이 계속 그냥 이렇게 있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오늘 조선일보에 뭐 울산대 총장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 한 명이 거론된 거 말고 그 다음엔 다 똑같은 사람들이야. 인재풀이 없겠죠, 아무래도. 그럼 왜 임명 안 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왜 임명 안 하는 거야? 고사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추미애 전 장관 얘기했지만 이거 거의 순장조라는 인식이 없다고는 할 수 없어 보이고요. 이 정부 지금 20% 지지율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끝까지 국정 운영의 동력 확보하기 상당히 어려울 텐데 정치적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면 선뜻 용산에 가기가 용기가 안 나겠죠. 원희룡 전 장관 아주 최측근으로 분류되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위해서 또 김건희 여사를 위해서 얼마나 엄호에 나섰어요. 양평고속도로 문제, 뭐 날파리 때라고 민주당을 비판하면서 언성을 높이고 그랬는데 비서실장직 고사했다고 채널A에서 단독 기사 썼었죠. 지금 총리직으로 거론되는 많은 정치인들 그 카드를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상당히 의문이 있고요. 저는 박영선 카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수요일 날 단독이었단 말이에요. 언론을 간보기 위해서 흘렸다는 저는 그 말이 맞을 거라고 보는데 그 바로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홍준표 시장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홍 시장에게 총리직을 제안했다라고 이제 중앙일보가 썼죠. 네. 그런데 고사했다라고 하고요. 그러면 이게 뭔가 시간이 안 맞잖아요. 원래 유력하게 검토했던 박영선 카드가 있고 언론에도 한번 저울질해보는 그 와중에 바로 직전에 대통령은 또 홍준표 시장을 만나서 총리직을 제안한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덕담 수준이었다고 얘기하는지 뭔가 이게 악의도 안 맞고 그냥 아무 말 대잔치 이 인사에 대해서 특히 총리 인사에 대해서 그 무게감을 제대로 인지 못하는 것 같은 정황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요거 한 말씀만 제안드리고 싶은데 네. 홍준표 시장이 충신일까요? 간신일까요?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시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은 충실에 가까운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사람 판단 잘 해야 될 것이고요. 저는 뭐 충신은 아닐 거라고 저는 보는데 저는요 지금 같은 구도에서 총리는 무덤입니다. 아무도 안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사는 방법은 저는 대통령실에 외교, 안보, 국방 외치만 남겨놓고 나머지 내치를 담당하는 수석실은 다 폐지를 하시고 책임 총리를 넘어서는 전권 총리를 임명해야 된다. 전권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권 총리가 대한민국 경제와 정치가 폭망 아닙니까? 경제를 잘하는 사람이 경제를 하고 그 능력을 가지고 대통령을 대신해서 야당 대표도 만난 이 정무를 풀어야 되는데 저는 그 적임자로서는 유승민 전 대표 외에는 생각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거 외에는 오늘 저 11%가 떨어진 갤럽 조사를 보고도 아직도 유승민 대표가 싫고 본인의 습관대로만 해서 간신들하고만 놀아나겠다라고 한다면은 답이 없는데 만약에 살고 싶다면은 김건희 여사 관련된 특검 다 수용하시고 완전히 대통령은 내치에서 손을 떼는 길만이 전 유일하게 살 길이다. 안 그러면 내려오든지 이 두 가지밖에 없다고 봅니다. 윤 대통령이 그동안에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데 굳이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난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먼저 만나자고 했다는 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네. 만남을 청했고 지금 뭐 김재원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만난 인사가 여럿인데 그거를 언론에 드러낸 건 홍준표 시장이 유일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의미를 좀 축소하는데 전 만남의 이유는 교집합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있다고 봐요. 대통령이 총선 끝나고 전화 한 통 안 한 걸로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인간적인 거리가 상당히 멀어졌고 그리고 홍준표 시장이 뭐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까? 정치 아이돌 흉내내면서 깜도 안 되는 게 정치권에 들어와서 문재인 정부의 사냥개 노릇을 하던 사람 굉장히 날이 서 있죠. 막판에는 본인 SNS에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한동훈은 윤석열의 그림자였지 독립변수도 아니고 황태자가 자기 주군에게 대들다가 폐쇄자가 되었을 뿐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인식이 고스란히 누구와 일치하느냐? 윤석열 대통령과 일치하는 거예요. 4시간에서 5시간 회동을 가졌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독대 없이 단 둘이 네. 무슨 얘기했을까요? 한 80~90%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비토 아니었을까요?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비토뿐만 아니라 혹시나 우려되는 것은 국민의힘의
차기 당권과 관련된 혹시 얘기도 오가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장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격렬하게 비판하는 홍준표 시장을 만남으로써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거리두기할 명분이라던가 어떤 그런 걸 이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행보로. 그렇죠. 오히려 견제하는 것일 수도 그렇죠. 있으니까. 근데 플러스 저는 굉장히 궁금한 게 용산과 국민의힘의 이 수직적 관계가 총선을 패배하게 만든 또 다른 요인인데 자칫 이렇게 가면은 과거에 그러면 보수정당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 좀 이런 우려가 되거든요. 물론 홍준표 시장이 일부 윤석열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했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개혁적 보수 그리고 시대적 흐름을 맞춰가는 보수라는 평가를 하긴 좀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회동이라던가 이번 회동에 공개되는 과정에 있어서 향후 국민의힘 이 어쨌든 지금 집권 여당이 가야 가는 방향에 대해서 혹시라도 홍준표 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기존까지의 기조를 그대로 이어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지는 않기를 바라고 향후 국민의힘을 수습하는 과정에서도 총선에서 보여진 민심을 제대로 수용할 수 있는 지도부가 국민의힘은 좀 구성되길 바랍니다. 근데 지금 뭐 계속 한마평이 올랐는데 홍준표 시장 발언이 알려지면서 김한길 총리, 장제원 비서실장 이 다시 급부상하는 모양새예요. 근데 제가 이게 참 홍준표 시장이 제가 충신은 아니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좀 간신에 가깝다고 보는데요. 네. 그 이유가 장제원, 김한길이라는 이야기가 먼저 나왔다가 박영선으로 잠깐 틀었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홍 시장님 이걸 띄우는 것은 대통령에게 내가 추천한 사람을 꽂았다라는 그런 영향력 이걸 발휘하기 위해서 저는 다시 한번 김한길, 장제원 카드를 밀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아마 대통령하고 당권에 대해서는 저는 나름의 좀 미략이라 그럴까요? 나름의 저는 교통정리를 좀 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대권을 차지하기 위한 발판을 만들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한길, 장제원 총리를 추천하면서 홍 시장이 봤을 때 이 정권이 더 지지율이 올라갈 거라고 기대했을까요? 전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김한길, 장제원 카드를 추천을 하면서 오히려 이 정부를 더 무너뜨리는 그러면서 홍 시장은 나중에 한 6개월이 지나잖아요. 아마 저 갤럽 조사가 이제 아마 10%대로 들어갈 텐데 네. 그때 누구보다 앞장서서 지금까지는 안 그랬던 것처럼 태도를 180도 바꿔가지고 네. 윤석열 때리기에 앞장서실 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분의 그동안의 그런 기회주의적인 행태를 보수 내부에서 매번 봐왔기 때문에 네. 지금 김한길, 장제원이라는 이 추천안이 본인의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위할 뿐이지 이 정부 잘 되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인선 아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내심이 저는 굉장히 좀 새카맣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정윤회 그거 보여드렸잖아요. 바로 다시 한 번만 그거 보여주실래요? 이미지 지금 있으면은 준비되면은 보여주세요. 정윤회가 그 문건 파동이 있고 그 다음에 다시 그게 논란이 되고 난 다음에 했다는 말이 사냥개하고 그 발언이 다시 또 나오는데. 근데 홍준표 시장이 누구보다 윤석열 대통령 때리는지 안 때리는지를 한번 저랑 내기를 해보시죠. 지켜보시죠. 100% 때립니다. 아니 그래서 박지원 전 네. 원장도 아니 왜 홍준표 시장이 이러냐라고 했을 때 관역은 윤석열이다 이런 표현 썼어요. 최종적으로 정조준하는 거 직격하고자 하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네. 좀 일맥상통한 점이 있네요. 그러면 박영선 총리설은 그냥 끝난 겁니까? 이제는 더 들춰낼 카드로는 이제 완전히 잠깐 이렇게 사그라든 게 슬쩍 아닌가 보였다 그냥 싶습니다. 버린 거예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일단 야당 내에서도 부정적이고 여당 내에서도 부정적이다. 그러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거의 없고 여론만 나빠지는데 굳이 하겠느냐라고 볼 수 있고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보면 굉장히 비판적이잖아요. 네. 그리고 야당 내에서 나오는 발언을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근데 저는 이 카드가 살아있건 물 건너갔건 간에 이 정부가 이런 식으로 좀 꼼수를 부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대로 된 수순을 밟고 제대로 해야지 이렇게 언론에 흘리기식 이런 거 보면서 야당 의원들의 발언을 보면서 지금 더 화가 나 있거든요. 뭐 이간질이다, 협공이다 이런 발언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진짜로 협치형 총리, 통합형 총리를 하려면은 제대로 된 수순을 밟아서 제대로 야당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저도 한 말씀만 네. 더 드리면 저는 지금 박영선 총리는 그분이 야당을 대표하는 인사가 아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협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서 어용 총리니까 저는 국회에서 비준 못 받는다고 보고 인준 못 받는다고 보고 전 김한길 후보도 지금 뭐 거론되는 분도 전 국회 통과받기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한길 전 대표가 민주당 인사이고 오래 활동한 건 맞지만 이분도 역시 야당을 대표하지도 못하고요. 또 하나는 김한길 씨는 윤석열 정권 탄생 때부터 역할하신 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윤석열 네. 맨이거든요. 네. 근데 저런 사람 추천해놓고 야당한테 통과시켜달라? 뻔뻔한 거죠. 그래서 저는 김한길 카드도
저는 국회 통과하기 어렵다고 보고 그러면 한덕수 총리가 집에 못 가고 계속 대통령 일정을 지금 고령이신데 계속 더 지금 보약 드시면서 더 대통령의 뒷수습을 좀 해야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김한길도 통과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저는 박영선 전 장관이 페이스북에 올렸다는 글 보면서 네네. 아 이제 완전히 정계 이제 다시 들어올 길이 막혀버렸구나. 민주당으로는 네, 끝났죠. 민주당으로는 이제 불가능하구나 그 생각했어요. 그런 지적이 좀 저런 식의 나오더라고요. 태도를 보인다는 거는 저건 제안 받았다는 얘기거든. 네. 받았는데 나 고민했어. 예. 이걸 그냥 뚝뚝 묻어나게 그렇게 해놨잖아요. 그 페북 글도 뭘 그렇게 구구절절히 그렇게 글을 쓰는지 두 도시 이야기 서문을 뭘 그렇게 길게 또 인용을 해놓고 그랬는지 이해가 잘 안 참고로 가더라고요. 하버드 일정도 미리 조기에 끊고 지금 비행기 맞아요. 티켓을 구매했던 걸 보면 네. 굉장히 지금 이렇게 뭐랄까요 꿈에 부풀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왜냐하면 박영선 장관이 이 하버드 일정을 다 완료하지 않고 국내 귀국했을 때 쓴 그러니까 발언한 게 본인이 책을 냈기 때문에 출판 기념회나 그 베이스로 한 강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책도 반도체 주권 국가인가 뭐 이래요. 그래서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아주 국정 운영 기조의 핵심과 또 일치하기도 하고 그리고 조금 있으면 더 완료하고 국내 귀국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좀 서둘러 귀국하는 것 같은 모양새 때문에 이게 사실상의 교감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참 본인은 억울하다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고요. 하라고 막 그렇게 또 연락하고 막 그러더니 갑자기 또 확 버리는 카드가 돼버리니까 이용당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럼 장제원 비서실장 카드는 살아있는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드는데 윤희석 선임 대변인하고 신조 상금 부대변인 얘기를 한번 좀 듣고 가겠습니다. 가장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 얘기가 잘 통하고 긴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그려질 수 있는 사람, 그럼 장제원 의원밖에 없지 않느냐. 장제원 의원의 비서실장 기용 이 문제는 저는 좀 합리적일 수 있다. 이미 본인이 의원직을 내려놓기까지 하면서 대통령과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라는 의지를 밝히셨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최측근일수록 대통령 지근거리에서 고언을 아끼지 않고 충원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 발언에 대해서? 뭐 재밌네요. 뭐 고언을 아끼지 않는다 이러는데 뭐 네. 지금까지 했던 행태로 보면 뭐 고언을 아끼지 않은 게 아니라 완전히 거의 맹종식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했던 결사옹위했던 그룹들의 대표자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사람이 잘 안 바뀌거든요. 그리고 뭐 간신들 주변에 간신만 더 꼬인다고 저는 지금 저런 식의 여당 내부에서도 충분히 정신을 차리고 민심을 대변해도 될까 말까인데 저런 식의 보직 있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장제원 비서실장을 민다? 글쎄요. 저는 완전히 지금 민심을 제대로 못 냈고 있다. 아직도 저는 정신을 못 차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말씀을 좀 과하게 드리면 아직 정신을 못 차린 듯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총선 결과를 패배라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딱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지금 신은규 위원장도 얘기하셨던 것처럼. 네, 전혜연 대변인. 아니 근데 이제 예. 원조 윤핵관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인물을 지금 기용하겠다라는 걸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요?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패배 이후에 나온 56자에서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금 화가 나 있습니다. 근데 원조 윤핵관 그리고 야당과 상임위원회에서 보였던 모습 기억하십니까? 큰 소리로 언쟁하고 네. 막 야당 인사들 면박 주는 듯이 말하고 그랬던 인사를 총리로 기용해놓고 협치를 한다? 저는 이거 정말 그냥 내 뜻대로 가겠다. 다시 내 사람만 기용하겠다라는 걸로 읽힐 수밖에 없고요. 인사가 너무 중요한데 지금은 특히 총선에서 대패한 이후의 인사입니다. 그랬다면은 야당의 의견을 들어야지 왜 여당 일부 인사들의 의견을 듣습니까? 전 이 방식도 잘못됐다고 봅니다. 야, 그러면 세 분은 그러면 총리하고 비서실장 누구 임명할 것 같으세요? 저는 그 장제원 비서실장은요, 전 이분 수신제가부터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장제원 비서실장 많이 된다면은 그 아드님이 아마 래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네. 아마 아버지 시끄럽죠. 저격하는 디스랩을 아마 만들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장제원 의원도 좀 자중하는 게 오히려 본인에게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그 선택을 수락할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마땅한 비서실장 후보 전 없다고 봅니다. 뭐 올 사람도 많이 없지만 와봤자 간신 내지는 충성하는
맹종자가 올 거기 때문에 그냥 권력의 하수인이지 사실 저는 급여를 아끼는 차원에서는 비서실장도 그냥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임명을. 자리를 비워두면 월급이라도 아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총리는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네. 저는 국회 통과할 만한 인사, 그러려면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마음을 넓혀야 되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넓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참 총리도 그냥 한덕수 체제로 장기간은 좀 애매모호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 난맥상이 아주 저는 장기화될 가능성도 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장재원 의원 입장에서 보면은 불출마라고 그래서 나 불출마하고 네. 뭐 그러고 난 다음에 백의종군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거기다가 지금 비서실장까지 맡으라 그러면은 뭐야 나보고 죽으라는 거야? 나 부산시장 가고 싶었는데 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 저는 아니에요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선뜻 그 카드를 장재원 의원이 받을 것인가도 사실은 생각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총리랑 비서실장은 총리는 민주당 동의가 국회 통과가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한길 위원장은 민주당에서는 뭐 이런 말 그렇지만 배신자 이미지가 그렇죠. 분명히 있죠. 예. 이번 정부의 아주 정말 1등 공신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민주당에서 선뜻 동의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박지원 전 원장도 이재호 전 의원 이야기를 또 하던데요. 지금 민주화 기념사업회 예, 이사장으로, 예. 이사장으로 예. 가셨고 자리 받으셨죠. 예, 그래서 이재호 카드가 또 새로 부상하기도 하고 사실 혁신과 쇄신하려면 유승민 카드만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또 죽어도 국민의힘에서 안 돼. 너무나 배신자. 대통령이 죽어도 안 된다고 생각할 거니까. 예, 그건 정말 받을 수 없는 카드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서병수 전 의원도 이제 이야기는 이번에 하는 낙선했잖아요. 예, 이번에 부산시장까지 낙선했고 하셨고. 예, 대단히 또 쓴소리를 선거 국면에서 던지기도 했고 합리적이라는 평가가 또 있고 그리고 비서실장도 꼭 자기 의중에 자기 하달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조혜진 의원 같은 분도 상당히 전 좋은 정치인이라고 생각해요. 한 번도 거론 안 된 사람만 지금 얘기하는 그러네요. 거예요. 지금. 조혜진 의원도 내각 총사퇴하려 했는데 그때 총사퇴를 하든 어쨌든 그런 메시지를 던졌으면 이런 결과는 최소한 나오지 않았을 수 있을 텐데. 그거는 윤 대통령이 바뀔 거라고 하는 걸 전제로 했을 때 그쵸. 가능한 거죠. 그 전제가 있어야 안 돼요. 바뀌잖아요. 저는 총리도 중요하고 그 비서실장이 사실은 고도의 정무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인사와 야당과의 인사에서 총괄적인 임무를 해야 되는데 이제까지 이재명 대표의 그 단식 과정에서 보여준 대통령실의 모습은 역대 최악이었습니다. 여야 진보 보수를 떠나서 제1야당의 대표가 목숨을 걸고 단식을 하고 있는데 여당 당시 대표는 조롱하는 듯한 발언하고 대통령실도 그렇게 대응한 것은 최악이었기 때문에 비서실장 인선을 하실 때 꼭 보수 인사가 아니라 그냥 좀 다양하게 넓혀놓고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관료 출신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료 출신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관료 있는 출신 썼잖아요. 관료 출신들이 과연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하고 또 야당과 물밑조를 할 수 있느냐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고도의 정무 감각을 갖출 수 있고 특히 야당과 대화하면서 할 수 있는 인물을 반드시 인선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기존의 여당 인사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좀 폭넓게 두고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런 조언을 들을 자세가 돼 있어야 이런 조언도 하는 건데. 근데 저도 아까 무책임한 것 같아요. 제가 비서실장 비워놓는 게 낫다 그랬는데 그냥 그거는 뭐 하도 못하니까 제가 비판의 이야기 그렇게 한 것이고 굳이 추측해보자면은 참 이것도 떠올리긴 싫은데 검찰 출신 인사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불현듯이. 검찰 출신 인사 그러니까 좋아요. 이게 쓰기 편한 인사 내지는 굳이 꼽자면은 말을 잘 듣는 걸로 보여지는 이동관 수석 같은 사람, 와, 그러니까 이분- MB 매니저. 그러니까 저는 특수부 검찰이나 MB 쪽 인사 중에 한 명, 가장 말 잘 듣는 사람과 또 그분의 욕망이 가장 큰 분, 이런 분이 아마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굳이 임명한다면요. 또 어떤 사람이 와도 그나물의 구박 같은 느낌일 것 같아요. 그 제가 월급을 아끼는 차원에서 임명 안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구독자 만드기와 순시민님이요. 선거에 떨어진 사람들만 거론되는데 총리 비서실장 자리가 실업자 구제하는 곳인가요? 어휴, 정말 열받네 이렇게 문자를 주시기도 하셨어요. 근데 왜 윤석열 대통령이 안 바뀌냐? 그 근거가 될 만한 내용이 또 흘러나왔어요. 당선인한테 한 말이 있거든요. 이렇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것도 참 희한한 장면인데 윤 대통령이 당선인한테 전화를 걸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거기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국정기조는 옳다. 소통에 조금 문제가 있었다. 이거잖아요. 지금. 맞아요. 그럼 아니 근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대통령이 당선인들한테 이렇게 다 연락하는 겁니까 원래? 연락해가지고 대통령이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당선인 입장에서 두 손으로 전화 받을 거 아니겠어요? 두 손으로 예 대통령님 이렇게 놀라가지고 전화를 받고 난 다음에 대통령 얘기를 들을 거 아닙니까?
그럼 대통령이 스스로 얘기를 꺼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이 국정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냥 이 뭐 XX 그룹 바로 나올 거니까 그 말을 함부로 못 할 거고 그러면 혼자서 대통령이 다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당선자들의 입장에서는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할까요? 아니면은 기쁨에 넘쳐가지고 대통령님 보통 덕입니다. 기뻐하죠. 딱 답이 대통령이 직접 나오잖아요. 전화하면. 제가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국민들로부터 회초리를 맞고도 반성하고 싶은 게 아니라 본인을 칭찬해주고 본인이 옳았다고 말해주는 말을 계속 듣고 싶은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한 게 아닌가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수도권에서 떨어진 사람들한테 전화를 해서 왜 수도권에서 대패했는지 얘기를 들어야겠죠. 지금 제가 보기에 자꾸 국민의힘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총선 과정에서 불거졌던 탈당이라던가 윤석열 대통령 버리고 가야겠다는 얘기가 나올까 안 나올까 저는 앞으로 여론조사 지지율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그랬다고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계속 본인을 뭔가 지지해줄 사람들의 말을 계속 듣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요. 그럴수록 지지율이 더 떨어진다. 그리고 원심력이 더 강해질 거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럴 때 국민의힘이 좀 바뀌어줘야 되잖아요. 네. 국민의힘이 좀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야 뭐 지금 결국 대통령도 안 바뀌고 뭐 국정이 바뀔 가망이 거의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건 내가 한번 대통령 당선되고 나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 중심을 국회에서 잡아줘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 내부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어제 총선 참패 세미나 열었잖아요. 그 자리에서 김재섭 당선인이 이런 표현을 썼다 그래요. 지금 전대를 실무형 전대로 꾸린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관리형. 예, 보여주세요. 실무형 전대로 꾸린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저는 조기 전대를 치르겠다고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 저는 이런 뭐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렇게 쓰레기가 막 어질러져 있는데 거기에 그냥 이불을 덮어버리는 것 같아요. 네. 이거는 그때 세미나에서도 비판 발언을 했고 이건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이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있는데 이불로 대충 덮어놓고 가는 거다. 이런 얘기가 쓴소리가 나오는데 영남권 의원들은 별로 긴장감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뭐 박수영 의원, 박수영 당선인이죠. 네. 부산에 있는 분인데 이런 분들은 뭐 아직도 상황 좋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 내부의 주류들, 그 다수들이 어떤 인식을 갖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김재섭 당선인의 저 이야기, 뭐 쓰레기를 이불로 덮어뒀다라는 비유 자체가 저는 매우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문제는 그 쓰레기 더미 안에서 쓰레기를 치울 쓰레바퀴도 있어야 되고 대걸레도 있어야 되고 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쓰레기를 이불 더미로 덮는데 왜 그거 지켜만 보고 있습니까? 저는 탈당해버렸거든요. 탈당을 하든지 아니면 그 당에 남아있을 거면 단식을 하든지 아니면 맞짱을 뜨든지 뭘 개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네. 좋은 말, 고운 말, 뭐 그럭저럭 한 말들 해가지고 그냥 이미지만 유지하면은 이게 바뀝니까?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보수정당 출신이라서 뭐 남은 애정을 가지고 제가 쓴소리를 한다면은 목숨을 걸고 바꿔야 되는 겁니다. 말로만 바꿔야 된다. 그거 누가 모릅니까? 대한민국 전 국민이 알거든요. 말만 떠드는 건 아무 의미가 없고 국민의힘 안에서 처절한 투쟁을 할 것만 하고 못하겠다 싶으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 둘 중에 하나를 이제는 소위 말하는 수도권, 뭐 민심을 좀 쫓겠다라는 그 의원들이나 당선인들에게는 앞으로 더 큰 숙제가 그들 앞에 놓여 있다. 거기에 응답을 해야 됩니다. 안 하면서 좋은 소리만 저렇게 한다? 사실은 윤석열 정부와 같이 이 정권을 망가뜨린 저는 뭐 정치적으로는 공범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이른바 영남 자민련으로 전락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초선들도 용기 있게 말을 잘 못하고 영남에 있는 의원들은 더 눈치 보고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여당도 바뀌지 않는 이렇게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영남권은 무슨 생각을 할까 이게 궁금했는데 오늘 중앙일보 칼럼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얼마 전 만났던 TK 지역의 국민의힘 의원이 한 말이래요. 주중에 여의도에서 뉴스를 보면 이거 큰일 났다 싶은 일이 많은데 주말에 지역구에서 당원들을 만나면 다들 윤 대통령 잘한다는 칭찬뿐이다. 네, 네. 그러면 여의도에서 했던 걱정은 덮어두게 되더라. 이게 지금 이게 지금 국민의힘 딱 현실이에요. 예. 예. 당선인 총회 할 때 뭔가 그래도 쇄신하는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중앙일보 보도 보면 셀카 찍고 덕담 나눴다라고 하더라고요. 문제의식이 약한 거예요. 그건 구조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108석 차지한 국민의힘은요. 대패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양지에서 다 승리를 거둔 거예요. 본인 지역구 가면은 완전히 호응받고 이러죠. 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이 따라다녔던 기자 이야기를 들었더니요. 서울만
하더라도 시장에 사람들이 눈길조차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위기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선거 전에. 그런데 PK, TK 가면 달랐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뜨거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지역에 매몰돼서 거기에 안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영남권 의원들이 아마 3분의 2가 넘을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쓴소리가 어디서 나옵니까? 지금 윤상현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당 지도부 폭파해야 된다고. 그리고 190석 야당에 바치고도 이렇게 한가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추홀에서 겨우 당선됐잖아요. 수도권 의원들과 이렇게 결이 다른 건데 지금 수도권 의원이라고 할 만한 이 숫자 자체가 상당히 적은 거죠. 저는 국회를 취재하면서 굉장히 기이했던 모습 중에 하나가 나경원 의원 관련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연판장이 돌았는데 이 연판장을 초선들이 수십 명이 쓴 걸 보고 진짜 허걱했거든요. 와, 이게 진짜 헌법기관인 의원들이 보여줄 모습이고 국정 운영에 책임이 있는 여당의 일원들이 보여줄 모습인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번 총선에 대패하고 나서도 국민의힘에서 지금 일부 보여지는 모습은 그때 데자뷰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내 배지만 지키면 되고 내 지지층만 지키면 된다라고 하는데 최소한 국정 운영에 책임이 있는 여당의 일원으로서의 책임을 좀 갖기 바랍니다. 내 지역구에서 내가 뺏지다면 그만이다라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계속되면 민생에 고통받는 국민들은 더 어려지고 야당과 협치는 더 요원해지면서 국회가 제 기능을 못할 수 있다라는 이런 위기의식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뭐 김재섭 당선인이라든가 김용태 당선인 같은 젊은 사람들이 들어갔는데 지난번 국회에서 이제 아직까지 국회의가 남아있죠. 그 의원들이 보여줬던 초선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똑같이 답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론조사 결과나 이런 것도 안 보나 봐요. 지금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친 요인이 뭔지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게 있거든요. 그것만 보더라도 지금 얼마나 상황이 심각한지 그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여주세요. 물가 등 민생 현안, 정부 여당 심판. 이게 50이에요, 50. 그러니까 투표할 때 가장 영향을 미친 요인이 뭐냐? MBS에서 조사한 거거든요. 막말 등 후보자 자질이 11, 야당 심판이 10, 의대 정원 증언이 8, 호주 대사 논란 5, 공천 파동 2 이렇게 내려간 거예요. 그럼 지금 결국은 정부 여당 심판한 거고 국정운영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목소리를 여당에서 못 내면은 누가 내겠습니까? 근데 가장 나쁜 의사가 뭐냐면요. 중병 환자가 왔는데 그 병을 알면서도 괜찮다라고 딴소리 하는 의사. 그거 정직하지 못한 거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쳐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문가 내지는 정치를 하는 지도자들은 현실 앞에 겸손하고 솔직하게 직면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의 주류들, 저기 뭐 다선 의원들이나 이런 기득권 세력들은 현실을 뭐 일부러 외면하든 몰라서 외면하든 알면은 공범이고 모르면 무능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프레임으로 보더라도 당원들을 지금 속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저분들이 참 민심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정말 그 아까 돌팔이 의사나 그 오진하는 의사처럼 완전히 좀 엉뚱한 얘기를 하면서 희망 회로를 또 가동시키는 뭐 그러면서 우연적으로 이길 수도 있겠지만은요. 그 올바른 정치의 태도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정치가 민심을 쫓아가야 정치지 어떻게 자신들만의 권력만을 위해서 저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참 국민의힘은 지금 거의 중병 상태에 있고 저는 치료가 저는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책임 정치 원리에 맞는 거거든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그분과 함께 정치적 운명을 같이 한 사람들은 책임을 지고 전 역사 앞에 심판받는 것이 맞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10%대까지 떨어져도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버틸만하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당 지지율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정당 지지율 보면요. 저렇게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물론 이제 조국혁신당이 있어서 13 정도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뭐 이 정도면은 뭐 우리 당은 괜찮네 이렇게 혹시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저 밑에 그래프를 안 보는 거 아닙니까? 그냥 위에만 보고 붙었네 이러면서 변수가 자꾸 안 보여가지고 우리 잘하나 보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지 않나. 그리고 22대 국회 우선 과제로 국민들은 뭘 꼽는지 보여주세요. 다 우리가 알고 있고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번 선거로 선출된 22대 국회가 가장 먼저 논의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MBS 전국 지표조사인데요. 경제정책이 45, 사회안전정책이 15, 부동산정책 7, 복지 7, 외교 5, 교육 4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뭐 총선 선거기 전에 눌러놨던 물가가 지금 막 다시 탁
확 튀고 있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잖아요. 이 얘기는 이제 기업들을 막 팔목 비틀어가지고 저 가격 못 올리라고 한다 그래서 기업들이 이제 안 올리는 단계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기업들이 더 먼저 알지 않겠어요? 그리고 지금 대외 변수가 너무 많아요. 환율도 안 좋아. 1,400원대 언저리에서 지금 가 있잖아요. 또 물가 고통은 더 커지는 상황이 올 거란 말이에요. 지금 제가 최근에 본 뉴스 중에 가장 마음 아팠던 뉴스가 코로나 때보다도 더 어렵다. 그래서 지금 폐업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합니다. 그 음식점들이 폐업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고물가, 고유가 이런 현상과 맞물려서 음식점들이 버티다가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올린다고 좋은 게 아니라 손님들이 뚝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안 올리자니 적자가 계속되고 이러면서 폐업률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번 선거가 왜 대파혁명이라고 불리느냐 민생을 팽개친 정부에 대한 심판을 상징하는 게 사실 대파였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22대 국회 가동하면서 국민의힘과 대통령도 정신을 차려야 되고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민생 문제를 벌써 들고 나왔습니다. 저는 네. 이런 수치를 반영했다라고 보는데요. 네. 야당에서 계속 주장하는 민생 살리자, 빨리 만나자 이런 기조 빨리 받아들여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이번 선거 이후에 사회 안전 저 얘기는 저는 이태원 참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부분과 최근에 세월호 참사 또 그 10주기가 왔잖아요. 네. 이런 부분을 보면서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 우리가 더 이상 덮지 말고 좀 짚고 넘어가자 이런 민심이 일부분 반영됐다라고 봅니다. 네, 지금 뭐 민주당이 굉장히 중요하다, 역할이 막중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민주당이 민생 드라이브를 지금 걸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힘은 뭐 지금 다 반대하겠다 이런 뭐 태도를 보이고 협상도 지금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럴 때 뭐 벌써 입법 독주다 이렇게 뭐 보수신문이나 보수 언론에서 비판하고 나서던데 이런 독주는 해도 괜찮은 독주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냥 내버려 두고 지금 어떻게 막힙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에. 지금 국회가 나서서 법이라도 바꿔가면서 뭔가 대책들을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은 진짜 침대 춥고 우린 지금 뭐 괜찮아 나중에 얘기해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하루하루가 급한데 말이죠. 그 저도 이제 민주당이 이번에 그래도 범야권에 지금 의석수를 상당 부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제 책임은 더 커졌다고 볼 수 있고요. 저는 뭐 비정상적인 이 정치 환경 속에서 할 수 있는 게 뭐 많진 않다고 하더라도 저는 대국민 소통은 훨씬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국민들과 함께 가고 민심을 먼저 얻으면서 그걸 정치인들이 쫓아가야지 또 먼저 정치인들이 앞서가지고 국민들 보고 따라오라고 하면은 또 윤석열 정부의 불통 논란이 그대로 민주당에도 적용이 되고 또 근육 자랑한다는 비판 또 받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민심을 쫓아가는 그 정치의 행동에 민주당이 앞장을 서야 전 나라가 지금 좀 제대로 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면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지금 했다라기보다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걸 다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이게 거대 야권의 독주라고 보기에는 좀 그 법안의 내용을 볼 필요가 있다. 그 과정을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민생지원금 25만 원 관련된 부분이란가 이런 부분은 민주당이 갑자기 꺼냈던 것은 아닙니다. 기존부터 계속 이런 방식을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내용이 있다라는 거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방송하다 보니까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어요. 네. 지금 오늘 댓글 읽어드린 분들은요 메일로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시면 준비한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밑에 나가고 있죠. 예, 그리고 정어리몰 생참치가 오늘 마지막 발송이라고 합니다. 앞서도 제가 한번 공지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좋아해 주셨던 참치가 이제 마지막으로 만나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내년에나 다시 만나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오늘 많이들 주문하셔서 토요일 날 가족들하고 같이 파티하시면서 참치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어요. 세 분하고도 두 분 많이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왜 일주일 정도 하니까 좀 적응이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이제 할만하니. 그래도 아직까지도 많이 어색한 것 같아요. 하여튼 다 패널분들이 너무 뛰어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전희연 더불어민주연합 대변인 그리고 장유미 변호사, 신인규 민심동행 창준위원장 세 분 패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주일 동안 백운기 앵커를 대신해 진행했는데요. 다소 서툴고 부족한 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다음 주부터 다시 패널로 돌아가서 다시 구독자분들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지금까지 백운계 정치 1번지였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